네,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 그리고 소득 대체율 숫자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해석은 공을 국회로 넘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요.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을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인데요.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국회에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참, 저희가 무언가 실려있는 수레가 오기를 학수부대 기다렸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수레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책임하기도 하고, 정부 역할을 포기한, 네, 한마디로 정부가 없는 무정부 네.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죄송한 질문을 그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국회가 리시브라도 제대로 할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던데요. 그냥 총선 뒤로 넘기고 그냥 그 21대 국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아닙니까? 모든 나라의 연금 개혁에서 네.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경험에서도 네. 정부 역할 없이 네. 국회 논의만으로 입법된 적이 없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네, 그 정부의 안을 국회가 논의를 통해서 입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금 개혁 역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정부가 18개의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음흠, 이거를 국회에다가 넘기고 네, 공론화를 통한 국민 동의를 얻겠다고 한다면 네, 이 어렵고 중대한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지 않고 국회와 국민에게 모든 공을 떠넘긴 거거든요. 그러면 빈칸으로 놔둔 거에 대해서 혹시 정부에서 뭐 좀 그 설명이 좀 있었습니까? 뭐 대단히 연금 개혁이라는 건 어렵다. 네,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네. 뭐 국회가 나서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니 안을 제시를 해야 국민이 동의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딱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예, 4개의 연금 개혁안, 사실은 이제 4개입니다. 뭐 2개입니다. 네. 보험료율 3% 인상에 소득 대체율 45 내지 50으로 가자고는 이 안을 내놨을 때 당시 야당했던 국민의힘과 모든 언론이 무슨 대학 입시냐 사제선다형 내놓고 국민들 보고 고르라고 비난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정부는 저는 최소한 1개 내지 2개 정도의 좁혀진 안을 내놓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5년 전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한 18개의 가상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국회 보고 결정하라고 떠넘긴 것이죠. 참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은 내년 5월까지잖아요. 예. 근데 5월까지 다시 5월 말까지라고 하는 것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거든요. 예. 이때까지는 뭔가 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확정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이제 국회는 정부의 그 안을 만드는 거 별도로 예.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민간자문위원회가 2기에 걸쳐서 수십 차례 토론을 통해서 예. 거의 완성된 보고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예정대로 하면 11월 14일 날 예. 최종 보고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11월 14일 날.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예. 이해 당사자,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로 노조 등이 되겠죠. 예. 노조와 사용자 단체와 같이 예. 토론을 벌일 것이고요. 아,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직접 이 안을 설명하는 그런 공론화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원래 계획이 있으니까 예정대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제 연금개혁특위 산하에 이제 민간 자문위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11월 14일까지 안을 만들어내면 그래 가지고 공론화 이제 과정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 예. 연금개혁 우리가 처음에 그 국회 특위 시작할 때부터 초당적으로 정치적 유분리를 따지지 말고 선거와 무관하게 연금개혁을 다루자고 했기 때문에 국회는 예정된 수순을 밟아갈 텐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정부의 무책임과 여당의 무성의가 확인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겠는가.
라는 걱정이 저희도 앞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민간 자문위도 여야가 추천을 해서 구성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이견 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거기서 안이 도출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연금 개혁 그 특위의 민간 자문위를 구성할 때 예. 여야가 따로 각기 추천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하게 뭐 야당 입장, 여당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전문가들 구분이 없습니다. 그 내부에서 상당히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예. 합의된 내용도 있고 예. 여전히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상태로 정리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단일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간 자문위에서? 뭐 최종적인 단일안을 전문가들끼리 합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다수가 공감하는 안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그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그 전문가들의 토론에 수십 차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만 상당히 공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상당히 그 틀은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처럼 이게 무책임하게 18개를 나열하는 이렇지 않고 한 두 가지 정도로 좁혀서 둘의 장점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가 11월 14일에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정부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에 대한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연령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 그러니까 그 적용하는 방안도 이제 언급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뭐 이전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3% 인상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제시할 만큼 공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첫 단추를 끼워야 될 정부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논의에 촉매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네. 보험료율 이 세대별 차등 그 인상안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안입니다. 뭐 청년 세대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좀 설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금개혁 특위사나 민간 자문위에서 연령별 차등 인상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혹시? 전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국회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할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연령에 따른 그 차등 인상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너무 지운다라는 문제의식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이 문제의식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 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미래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부양하는 이런 세대 간 연대인데 이런 식으로 현재 세대와 이미 은퇴한 세대, 은퇴를 앞둔 세대 간에 서로 간에 차등을 두게 되면 그 연대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은 존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도생에 개인 민간보험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때 3% 인상하는 방안이 이미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이 점을 좀 그러니까 환기시켜 주셨고 소득 대체율은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금 개혁에서는 이중 목표가 있습니다. 소득 보장 수준도 높이고 재정 안정성도 기한다고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추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렵죠. 지금까지 이제 연금 개혁은 기금 소진 우려에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득 대체를 깎아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빈곤도 개선하지도 못하고 재정 안정성도 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반성해서 이제는 부담과 혜택의 상관관계를 잘 풀어낼 사회적
합의의 일환으로 보험료율도 일정 올리고 네. 소득 대체율도 일정하게 좀 올리는 그러한 개혁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최근에 연금 개혁을 성공시킨 캐나다 개혁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는 출발점은 연금 재정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게 너무나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보험료율도 올리지만 소득 대체율도 올리면 연금 재정이 개선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 제도의 계속 약화를 초래해 온 건데요. 예. 사실은 저희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어느 정도의 소득 대체를 유지하느냐라는 걸 잘 조화를 하면 재정 안정성도 높이고 소득 보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재정 논자들이 정부 내에 너무 많이 득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충분하게 국민들한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해왔는데 예.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샛길로 좀 빠져갖고 요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그 지금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예. 이걸 국민연금하고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예. 일단 정부가 이번에 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차감하는 것까지는 앞으로 손보겠다고 했는데 네.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국민연금만 하나 놓고 보다가 이번 연금 개혁 국면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보고 예. 나아가서 퇴직연금까지도 같이 고려한 다층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합의 수준이 높다는 게 차이점을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기초연금을 확대하려고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조세 기반이 확충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와 같은 이 낮은 조세 부담률 가지고 과연 기초연금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또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초연금을 확대를 한다면 소득 대체율을 꼭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가 혹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네, 현재도 기초연금을 하는 전체 소득 대체율 상의 10%에서 한 15%까지를 보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예. 흔히 일반적인 선진국들의 소득 대체율 수준 50%를 국민연금과 합쳐서 예.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잘 조합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역할을 높이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조세 기반이 돼 있느냐라는 예. 문제가 있고요. 예. 국민연금 국민연금 중심으로 소득보장을 짰을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납부하더라도 금액이 낮아서 연금이 낮은 소위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과제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모신 김에 지금 그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요 다른 문제 하나 좀 여쭐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예산 심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혹시 민주당 차원에서 예산 심의 기조라든지 원칙, 방향 이런 거 좀 잡혔습니까? 예. 어제도 기자회견 통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 심의를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경제, 민생, 미래입니다. 예. 현재 굉장히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여야 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고요. 그를 위해서 R&D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그다음에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 세 가지가 최우선 복원 대상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로 보면 서민 지원 예산도 뭐 여러 곳에서 좀 깎인 걸로 나오는데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안 들여다보신 건가요? 아닙니다. 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11월 2일 날 예.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발표할 예정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예산 심의의 민주당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방향,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중점 과제는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